이럴 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맞아.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내성균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맞아. 한두 번 먹고 나 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끊어버려요. 맞아. 이게 진짜 위험해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뉴스나 뭐나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실제적인 위험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도 많이 과소평가하고 있다. 정말 이거는 우리를 지키는 거고 우리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그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생활 수칙이에요. 오늘 그러면 그런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지금 좀 다뤄보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성균이 실제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성균이 환자분이 나오면은 정말 치료 과정이 훨씬 길어지기도 하고 내성균 때문에 정말 쓸 수 있는 약이 없거나 약이 잘 안 들어서 하나뿐인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내성이 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들은 크게 세균이랑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세균을 죽이는 것 우리가 항생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항생제를 써가지고 보통 균을 죽이게 되는데 이거는 균과 인간의 전쟁이어서 우리가 어떤 항생제를 만들어서 약을 쓰면은 처음에는 이 균들이 죽다가 이 약이 균을 죽이는 특정 그 기전이 있어요. 그 기전에 대해서 그걸 끊어가지고 얘네가 약을 써도 죽지 않게 되는 그런 걸 획득하게 되면 내성을 가진다고 하는데 일례로 1940년도에 처음 페니실린이 나왔거든요. 8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이 80년 동안에 이 감염 질환으로부터 이 항생제가 정말 수많은 생명들을 구했는데 사용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이 약들에 대해서 균들이 내성을 갖게 돼가지고 예전보다 전반적으로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주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약이라는 거는 개발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빠를 수가 없지. 사실.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균들이 내성을 획득하는 거는 이 약제의 개발보다 더 지금 빠르다고 사람들이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례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은 피부에 사는 황색 포도균 S. 아우레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일하는 세포에서도 나왔죠. 약간 포도알처럼 생긴. 근데 이게 1940년도에 처음 페니실린 나왔을 때 대부분의 이 포도알균은 이 페니실린이 죽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네, 페니실린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쓰면 뭐 거의 죽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이 급속도로 생기기 시작해요. 1년 만에요? 1년 만에. 한 10년이 지난 1950년도에는 60% 이상의 포도알균이 이 페니실린의 내성을 갖게 돼요. 10년 만에. 보니까 이 페니실린에서 이 균을 죽이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 세균이 부수는 거야. 그 사이에 효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페니실린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페니실린 계열의 다른 약물을 만들어요. 메치실린이라고. 그래서 이제 잘 깨지지 않는 걸 만든 거야. 근데 그게 1960년도에 나와요. 근데 또 불과 1년 뒤에 이 메치실린의 내성을 가진 포도알균이 나와요. 그게 MRSA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부서지잖아요. 안 부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붙는 부위가 있어요. 세균에게. 거기에 변형이 생겨서 못 붙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네가 계속해서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뭔가 효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은 이 MRSA가 1961년도쯤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한 70년, 80년대가 되면서는 정말 범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90년대 이후부터는 정말 병원에서만 이런 항생제에 노출된 균들이 내성균이 생긴다 생각했었는데 90년대 이후로는 그냥 일반 사회 감염 거기서도 그냥 내성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죽이려면 또 방코마이신이라는 약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방코마이신부터는 좀 신독성, 콩팥에 좀 해로울 수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치료 농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약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 방코마이신을 뭐 대학병원 감염관리실에서 승인을 해줘야 그 약을 쓸 수 있게 하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왜냐면 또 방코마이신을 너무 많이 쓰면은 방코에 대한 또 내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2000년대 이후로는 또 이 방코마이신이나 또 내성을 가진 또 이런 황색 포도알균이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항생제는 제한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얘네를 죽이지 않고 어설프게 보여주면은 얘네가 정말 귀신같이 그 약제가 작용하는 기전을 방해해가지고 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항생제의 내성을 균들이 갖는 기전에 대해서 진짜 말씀드리면은 궁금해요. 와, 이게 정말 다양해요. 사실 항생제가 작용을 하는 모든 기전에 대해서 균들은 그 고리를 끊는 거를 배워요.
귀신같이 정말 신기하게. 아까 말한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도 그 항생제가 작용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불활성화시키는 효소를 얘네가 만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거를 드러그 액티베이션이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게 분해되지 않는 그런 항생제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 항생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효소나 그 세균의 특정 부위에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 얘네가 달라붙으려면 그 표식이 다 있어야 돼요. 세균의 특정 부위에 타겟팅해서 달라붙게 저희가 보통 약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그 부위의 특성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 숨기는구나. 네. 그러면은 약제가 달라붙지를 못하니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드러그의 타겟 사이트를 변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건 정말 다양한 항생제의 내성을 가져버리게 되는 기전인데, 정말 강력한 게 약이 세균 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균들이 이거를 못 들어오게 해버리는 변화를 또 해요. 약 자체가 못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들어가면은 이 항생제를 또 바로 바깥으로 내보내버리는 그런 기전을 얘네가 만들어버리기도 해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항생제 중에서 세균의 어떤 특성 대사에 작용해가지고 유전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방해해서 엽산을 못 만들게 해가지고 얘네를 죽게 만드는 그런 약들이 또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엽산 우리가 못 만들게 했잖아요. 근데 세균이 이 엽산을 안에서 안 만들고 바깥에 있는 엽산을 획득하는 거야. 사람한테 있는 엽산을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하면 또 이 약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항생제가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기전에 대해서 그 내성 기전을 획득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이런 내성 기전들은 이 세균이 있다? 옆에는 내성이 없는 세균이 있다? 이걸 서로 공유하기도 해요. 세균들끼리. 정보를. 그래서 와, 근데 저는 이러면 우리가 뭐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나, 개인이? 이런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하죠, 이런? 정말 제일 좋은 거는 항생제의 내성을 얘네가 못 갖게 하는 그런 원칙들을 우리가 지키는 거거든요. 뭐가 있어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 드릴 거예요. 예. 꼭 명심하시고 생활 속에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올바른 항생제 처방이에요. 이게 정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의사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특정 레벨 이상의 항생제를 쓰려고 하면은 뭐 감염내과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뭔가 그런 절차 자체도 되게 까다롭게 만들어놨고, 1차 의료에서도 최대한 항생제를 쓰지 않고, 이게 정말 바이러스 감염과 세균 감염을 감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으로 좀 자주 보자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약을 쓰지 않고. 항생제 없이 약을 처방했다가 3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지금은 잘 모르겠으니까 약간 그런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항생제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어요. 있어요. 맞아. 그거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바이러스 감염일 경우에는 사실 항생제를 먹는다고 빨리 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1차 의료기관에서는 좀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생겨요. 보통 거기서 쓰는 항생제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1차 항생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본인이 사실 바이러스 감염에서 불필요한 경우에 그걸 먹게 되면은 이거 아무 손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한 대로 내가 언젠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내가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폐렴이나 뭐 복강내 감염이 있을 때 내성균들이 있으면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다음 레벨의 항생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내가 굳이 불필요한데 원해서 항생제를 가져가시는 거는 본인에게 해롭다라는 걸 아시고 그런 걸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항생제를 그런데 처방받는 일들이 생겨요.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처방하는 거거든요. 네. 이럴 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맞아.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내성균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맞아. 한두 번 먹고 나 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끊어버려요. 맞아. 그런 경우가 사실 진짜 많죠. 이게 진짜 위험해요. 항생제를 저희가 그래서 보면은 막 7일 혹은 뭐 10일, 감염에 따라서는 14일 이렇게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항생제를 드시면은 한 3, 4일 때부터는 세균 감염이면은 좋아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3, 4일이면 좋아지는데 왜 약을 저희가 14일치를 처방해 드리냐면은 뭐 10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완전히 그 문제가 되는 병원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설프게 약을 괜찮아지니까 중간에 이낙준 쌤이 말한 대로 오래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로 끊어버리게 되면은 그 남아있는 균들이 내성균이 돼요. 내성균들이 돼가지고 얘네가 나중에 정말 확 커지면서 다른 2차 감염 일으켰을 때 내성균에 의한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동일한 축농증을 일으켰는데 저번에 먹어서 들었던 약이 이번에는 아예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내성이 생긴 거구나. 정말 내성균이 쉽게 생기는 길 중에 하나가 항생제를 그 정해진 용량, 정해진 기간만큼 드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항생제를 처방받았으면은 그 기간만큼은
내가 증상이 좋아졌더라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건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개인위생이에요. 손 씻기.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도 사실 내성균들이 이제는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고 또 우리는 병원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그만큼 내성균에 우리가 노출될 확률도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지거나 했을 때 비누로 손을 씻는 습관들은 이런 내성균주 자체를 정말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내성균도 비누로 손 닦는 걸 버틸 순 없거든. 이거 진짜 못 버텨요. 알코올로만 닦아도 대부분 죽고 개인위생 관리가 엄청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10초밖에 안 지났잖아. 제대로 닦은 게 아니에요. 다시 갔다 오세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약처에서 요즘 하고 있는 것들인데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균들이 또 있어요. 뭐 식품 유래요? 뭐 돼지 같은 거 키울 때 항생제 써서 그런가? 가축을 이렇게 기를 때도 과도한 항생제의 사용은 내성균주를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국내 유통식품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식품에서도 앞서 말한 대로 이런 슈퍼박테리아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가축이나 뭐 농작물, 양식 어류에서 항생제를 오남용하게 되면은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식품으로 섭취하거나 이런 가축과의 접촉 혹은 분변으로 이렇게 오염된 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내성균주를 사람이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식약처는 이제 코덱스라고 해가지고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떤 국제 규범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활동도 우리가 좀 유심히 보고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의 노력, 또 의료계의 노력, 또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런 식약처, 좀 다양한 사회 여러 영역에서 좀 노력을 해야겠어요. 대학병원에 있으면 환자를 잃어보시는 경험을 하는 의사도 정말 진짜 많고요. 지지부진한 싸움을 하다가 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정말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 내성균주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식약처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좀 미처 숨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면은 우리가 조금 더 내성균주에 대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뭐 내가 건강하다고 헬프님들 이건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창현 선생님 말대로 좀 우리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4가지 원칙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